안녕하십니까. 대전 전자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등교 개학이 6월 3일로 또 연기가 됐네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면 이제 개학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연기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원격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도 참 아쉽지만 그래도 집중력 흐리지 말고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거기서도 삼국의 경쟁과 전개 부분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고대 국가로 성장한 삼국의 특징들을 지난 시간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성장한 고대 국가로 성장한 삼국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합니다. 물론 뭐 국력의 경쟁도 있겠지만 전쟁이 대표적인 경쟁이 되겠죠. 결국 이 삼국 가운데 한 나라가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됩니다. 네, 이제 하나씩 한번 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입니다. 교과서는 19에서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잠시 일시정지 눌러 두시고 책을 한번 읽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주제는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한 이 삼국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시간 배우게 될 겁니다. 수업 목표 첫 번째, 삼국의 상호 경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네, 삼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삼국의 상호 경쟁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의의와 한계를 말할 수 있다. 이 동아시아,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당시 이제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까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고대 국가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 한반도의 주인공으로 고구려도 백제도 아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이번 시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이라는 소주제에 보시면 삼국이 공통적으로 차지하려는 요충지 한 곳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한강 유역입니다. 지금의 한강 하류 지역, 현재의 대한민국의 2,500만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지역이죠. 이 지역을 차지하였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국 각국이 공통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1에서 4세기, 아마 백제의 건국부터죠. 백제는 이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건국하였고, 3세기 고이왕대의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5세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의 전성기가 마련이 되면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또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위한 해상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또 요충지로 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가 되면 이 신라가 바로 이 한강 유역의 주인이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 4세기, 5세기까지 이 경상도 이쪽 강원도 지역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상 교역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제 또는 고구려 사신들이 중국으로 갈 때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6세기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직접 교류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이 한강 유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격적인 이런 경쟁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국이 돌아가면서 발전도 하고 전성기를 누리면 한 나라가 발전과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 두 나라는 서로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가 또 동맹을 결성하면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라와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면서 삼국이 경쟁을 하더라. 이 경쟁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전쟁입니다. 국가의 전망이 걸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삼국의 전쟁이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모습까지 나타나더라라는 사실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보시면 만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출발했던 이 백제는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3세기 고이왕 때가 되면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윗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한군현 가운데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와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4세기가 되면 백제의 전성기가 마련이 됩니다. 바로 근초고왕 때죠. 이 근초고왕 때는 여러분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마한의 소국들을 전부 다 백제 아래로 복속시키면서 명실공히 고대 국가의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던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에 의해서 어, 전쟁에서 전사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백제의 국력이 강성했음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전성기는 국제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의 동진과 수교도 맺고요. 또 남부 지역에 있는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외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는 이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한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잇는 그런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면서 백제의 전성기가 4세기 때 마련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라는 소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고구려의 성장 4세기죠. 4세기는 어땠습니까? 방금 배웠던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경우에는 백제의 전성기로 인해 4세기는 굉장히 위축되면서도 또 이 시기를 정비하고 또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시기가 바로 이 4세기였습니다. 4세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미천왕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의 한사군 가운데 하나였던 낭랑군을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해냅니다.
축출해내면서 이쪽 한반도 북부 지역의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지요. 이 고구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천왕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고국원왕. 아까 전에도 설명했죠? 이 고국원왕 때가 바로 고구려의 위축이 이루어진 시기, 굉장히 어려웠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뭐 북쪽으로는 전현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기도 했고요. 아래에서는 백제가 어떻게 합니까? 백제가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침범해서 또 고구려를 괴롭혔죠. 이 때문에 고국원왕은 평양성에서 전사할 정도로 한 나라의 국왕이 전사할 정도로 이 고구려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원왕 다음 소수림 왕 때 이런 위기를 잘 정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소수림 왕의 업적을 보시면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대표적인 예로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 국가의 특징이었던 율령과 불교를 이 소수림 왕 때 수용하고 반포하고 하면서 이 고구려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전진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네, 북방의 안정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이 소수림 왕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다음 세기, 5세기의 고구려의 전성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위기를 잘 정비해낸 왕이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소수림 왕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정비를 거쳐서 고구려는 4세기 말에서 5세기로 넘어오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두 명이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네, 역사상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넓힌 그런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요. 직접 원정에 나가서 싸워서 땅을 얻어올 정도로 그만큼 용맹한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을 보면 네, 4세기 말 고구려의 위기를 가져왔던 백제, 이 백제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에 여러분 외와 가야군이 쳐들어왔을 때 신라가 지원을 요청하죠. 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지원을 허락한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군과 가야군을 격퇴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야 지역까지 공격해서 가야의 쇠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신라의 고구려군을 주둔시켜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고구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뿐만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은 위쪽, 북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으로도 국가의 영토를 확장시키고요. 만주, 흥안령이라고 하는 만주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여러분, 광개토대왕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36살에 36살에 전장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용맹한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이제 바로 두 번째 전성기를 누렸던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보십시오.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를 하더라. 이 당시 중국이 남조와 북조라고 하는 두 개의 왕조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열 상태를 이용해서 장수왕은 이 둘의 역관계를 이용해서 두 나라와 동시에
외교 관계를 맺죠. 그리고 이 북방 지역에 있는 유목 민족과도 교류를 해서 북방 지역을 안정화시킵니다. 이유는 바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방의 안정을 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북방이 안정화되면 이제 마음껏 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압박해가면서 결국 이 5세기 장수왕 때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까지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도 국내성이라고 하는 길림 지역의 국내성에서 지금의 북한이 수도를 하고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반도 지역의 고구려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이 고구려가 남겨놓은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비석을 보시면 이 비석에는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천하관이란 말은 이 세상의 중심이 고구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당시 모든 동아시아 국가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봤는데 고구려는 그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고구려다라고 하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질 정도로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석 보십시오. 네. 왼쪽에 작은 비석이 풍주 고구려비고요. 오른쪽에 거대한 비석. 밑에 사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의 한 7m, 8m 정도는 돼 보일 겁니다. 이런 거대한 이 광개토 대왕능비, 왕능비를 축조할 정도로 이 당시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했음을 우리는 이 비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주주가 백제의 중흥 노력이라고 나오네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연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는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백제가 전성기 때는 고구려가 위기를 맞았고 고구려가 전성기 때는 백제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구려의 팽창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두 나라 신라와 백제는 어쩔 수 없이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동맹을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죠. 신라와 백제 뒤에 있는 글자를 따서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중심지였던 한강유역, 당시 수도였던 한성이 점령당하고요. 이 당시에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당연히 왕도 죽었고 땅도 상실했고 이 백제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제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꾀합니다. 첫 번째, 동성왕. 동성왕이 등장하네요. 뭡니까?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중국의 남조와 국교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두 번째, 무령왕 때는요. 무령왕 때 흩어져 있는 왕이 전사하고 수도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령왕은 이런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있는 귀족 세력들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죠. 그것이 바로 22 담노의 왕족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그 지역에서 음, 약간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조금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22담도의 왕족을 파견해서 그들을 감시, 강화하면서 지방 통제를 성공하게 됩니다. 성왕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공주 지역은 솔직히 말하면 이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수비하기 용이한 땅이지만 이곳을 수도로 하기에는 좀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지역, 지금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데요. 이 사비는 지금의 여러분 부여입니다. 부여. 공주 옆에 있는 부여가 바로 사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왕 때 사비로 다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나라 이름도 백제에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 성왕 때 신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다시 고구려를 침공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강 유역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는가 했는데 이 동맹을 맺었던 신라가 배신을 하게 되죠. 배신을 하게 되면서 신라의 진흥왕이 함께 빼앗았던 이 한강 유역을 이제 백제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결국 신라의 다시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되면서 여러분 이 백제의 주능 노력은 약간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물론 지금까지 맺어졌던 나제동맹 역시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주제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 드디어 신라가 나오네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발전했지만 결국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던 신라. 신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발전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의 성장을 보시면 물론 1에서 4세기에도 신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다가 이제 5세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신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나제동맹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때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신라와 백제 이 두 나라가 나제동맹을 바탕으로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탈피합니다. 여러분 4세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4세기에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군을 고구려가 지원을 통해서 도와주면서 이 신라는 4세기부터 한 세기가량을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5세기 나제동맹을 통해서 이런 고구려의 간섭을 탈피하고 6세기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라의 발전은 6세기부터입니다.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왕이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일단 신라의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업적을 펼치게 되죠. 첫 번째 우경, 소를 농업에 이용하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켰고요. 수리사업, 뭡니까? 밭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수리사업을 장려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면서 경제력을 굉장히 크게 발전시킨 왕이 지증왕입니다. 또 이때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신라라고 부르지 않고 사로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옛날 이름, 좀 유행에 뒤처진 이름이었다가 신라, 새로운 신자에 펼칠라라고 하는 뜻의 국호 이름을 바꿨고요. 또 왕의 호칭도 이전까지는 마립간, 4세기 내물왕 때부터 쓰기 시작한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중국식 왕이라고 하는 왕호로 바꾸더라. 또 지중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산국의 복속입니다. 이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역사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더라. 지금도 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1500년 전부터 독도를 우리의 영유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바로 거풍왕이네요.
법흥왕 때 신라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국가의 특징 가운데 두 가지 율령반포와 불교 공인이 이 법흥왕 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이때 여러분 쇠약해졌던 금관가야를 신라가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게 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이 두 왕 다음 등장하는 진흥왕 때 결국 신라는 이제 6세기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옆에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신라의 영토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야 지역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도 또 확보했고요. 또 위쪽으로 강원도 북부지방 위쪽까지 올라가서 고구려의 영토였던 지역까지도 이 진흥왕 때 영토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신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전성기를 누린 그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영토 확장과 대가야를 병합했고요.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기억하십시오. 네, 여섯 번째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입니다. 어떻습니까? 6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전 지역에 이제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국도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던 이 중국이 수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된 그런 시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589년도 중국 전체를 통일한 수가 등장하면서 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국경을 맞닿고 있던 한반도 북부 지역, 바로 고구려, 그리고 만리장성 이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이 두 나라가 또 연합을 해서 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한반도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6세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협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전성기를 맞은 신라지만 이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에 혼자서 이걸 맡기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는 수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이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수나라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통일국가로 발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자신들의 아래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외교 사신단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의 정책에 고구려, 왜 우리가 중국에 그런 신화국이 되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버티죠. 이렇게 버티자 수나라는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때로는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중국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중국과 이 중국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바로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살수대첩. 살수에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청천강, 우리나라 청천강에서 이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거의 수몰시켜버린 그런 엄청난 전쟁이 바로 살수대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나라는 결국 이런 무리한 고구려 대외 원정을 실패로 바로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를 이어서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중국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당 역시도 고구려를 침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물론 당의 침입을 대비해서 고구려는 이 중국과의 경계 지역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대응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다시 한번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됐을 때 이때 우리의 안시성에서 이 양만춘 장군과 그 안시성 성민들이 힘을 합쳐서 당의 침입을 막아내죠. 그래서 유명한 645년의 안시성 전투를 또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런 고구려의 두 차례 큰 침략 실패 이후에 중국은 혼자 힘으로는 이 고구려를 이길 수 없겠다
라는 상황 파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에서 테이프를 외치고 있는 누구? 바로 신라.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동맹이 바로 나당 동맹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주제, 최후의 승자는 신라. 네. 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당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게 되면서 혼자 힘으로는 이 고구려를 제압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신라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동맹 제의가 들어옵니다. 이에 처음에 당나라는 신라의 동맹 제의를 거절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이 고구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패하면서 아, 그래, 신라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는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약한 이 고구려와 백제 가운데 더 약한 쪽이었던 백제를 먼저 공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660년에 나당 동맹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백제 멸망 이후에 다시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해서 고구려를 양쪽에서 치게 되죠. 북쪽에서는 당나라가, 남쪽에서는 신라군이 이렇게 고구려를 협공을 통해서 결국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처음에 약속은 이랬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영역을 신라가 먹겠다. 우리가 확보하겠다. 대신 당나라는 고구려의 영역을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제 이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당나라의 마음이 변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가 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야심을 알게 된 신라는 이 고구려의 멸망과 동시에 당나라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 668년부터 676년까지 이 시기를 나당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한반도 지역을 계속해서 뭡니까? 한반도 지역을 보유하려는 그런 전쟁을 펼치게 되죠. 결국 신라는 당나라를 한반도 지역에서 몰아냅니다. 결국 676년도에 신라가 제한적이나마 삼국 통일을 완수하더라 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많이 살펴봤겠지만 일단 한계는 뭡니까?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외세의 도움,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 두 번째,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 대동강 이북 지역 대부분을 상실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라의 삼국 통일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 통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뭡니까? 물론 초반에는 당나라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군을 무력으로 격퇴해내면서 다주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요. 두 번째, 세 나라로 나누어져서 성장하던 이 삼국 그리고 다르게 차이가 나던 그런 삼국의 문화가 이제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통일된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그런 의의를 여러분 이 삼국 통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이 삼국시대 가운데 가장 복잡한 그런 시기입니다. 왜? 세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가장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시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표를 한번 보시고 요 세기 때 고구려에는 요 사람들 또 백제는 요런 왕들, 신라는 요런 왕들이 등장했구나. 요런 것들도 알아보시면서
각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 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학습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원격 수업으로 또 뵙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